이런 일단 이 협의회에 저를 초청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좀 감사를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박명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 열리는 웨비나가 이제 1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제 이 이후로 그 어떤 많이 조경업, 설계업의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일단 개요와 조경 설계 표준 품셈에 대해서 순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개요 부분은 과연 조경 설계 표준 품셈이 법령상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위상과 그다음에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제정이 됐는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그 조경 설계 표준 품셈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표준 품셈을 적용을 해서 조경 설계의 대가, 즉 설계비를 어떻게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조경 설계와 같은 엔지니어링 표준 품셈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표준 품셈 관리 기간을 설명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제정되었는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링의 개요부터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장을 넣었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엔지니어링 산업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지식을 응용해서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항목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가 항목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부터 유지 보수까지 엔지니어링 활동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밑에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이 전체 사업 생애 주기에서 시공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엔지니어링 업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당연히 조경 설계도 이 엔지니어링 업무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엔지니어링 활동으로 인한 대가는 과연 어떠한 법령 체계를 갖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는 국가계약법, 그 다음에 예정가격 작성 기준에 따라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및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에 의하여 산정이 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9조에서 예정가격 결정 기준 등 내용을 명시를 하고 있고요. 예정가격 작성 기준 제5절 기타 용역의 원가 계산에서 엔지니어링 활동에 대한 대가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31조에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 고시에서 실비정의 가산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대가 산정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산정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산정 체계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가지는 실비정의 가산 방식과 다음 공사비 요율 방식인데요. 실비정의 가산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실비정의 가산 방식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실비정의 가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재경비, 기술료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인건비는 당해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표준 품셈에서 제시된 투입 인원수의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를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직접 경비는 이 업무에 관련된 경비로서 실제 소요되거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을 계상해서 산정이 되고요. 재경비는 이제 행정 운영 등을 위한 간접 경비 항목입니다. 그래서
직접 인건비의 110에서 120% 요율을 곱해서 산정이 됩니다. 기술료는 사업자의 개발 보유 기술 사용 및 기술 축적의 대가이고요. 직접 인건비와 재경비를 합산한 금액의 20에서 40%의 범위로 곱해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투입 인원수를 정하고 있는 표준 품셈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표준 품셈의 정의랑 정확한 정의랑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링 사업의 종류와 단위, 업무별, 소요 노무량, 이걸 투입 인원수라고 하죠. 수치로 표시한 기준이 바로 표준 품셈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가 산출의 기본 원칙인 실비 정액 가산 방식에서 직접 인건비 산출에 활용이 됩니다. 직접 산출된 직접 인건비는 재경비 및 기술료 산출에 활용이 되고, 이것은 대가를 이제 산정할 때 구성 항목이 됩니다. 표준 품셈 예시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본 업무가 있고, 이 기본 업무에 따라서 기준 단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에 따른 소요 인력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기술 등급별 기술자로 이렇게 그 숫자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각종 조사의 현지 조사 및 답사는 5,000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할 때 기술사가 0.5인 든다 하루에. 특급 기술자가 1.3인 든다. 이런 식의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경설계 표준 품셈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상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 이 품셈, 조경설계 품셈을 이제 제정의 연구를 맡은 저희 표준품의 관리 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기관 지정 근거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 제2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근거로 저희가 관리기관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설립 목적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표준 품셈 공신력 확보 및 활용성 향상, 실비정의 가산 방식 활성화를 통한 엔지니어링 사업의 적정성 대가 확보입니다. 저희 주요 업무는요, 품셈 재개정 사업과 품셈 해석 및 보급, 품셈 관련 연구 및 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표준 품셈 관리 기관의 업무 체계도를 설명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그 조경 설계 표준 품셈 제정 절차와 연관지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그 조경 설계에 대한 품이 필요하다라는 수요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받은 수요를 저희가 산업부 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에 저희가 상정을 시켜서 그러면 조경 설계 표준 품셈을 제정해야 되겠구나라는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경 설계 제정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고요. 첫 번째로 한국조경협회에서 저희가 여기 전문가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 중에서 일부분은 자문 역할을 해주시는 전문가 협의에 참여를 하시고, 그중 두 분은 초빙 연구원으로 저희 협회, 저와 같이 이제 연구진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협의회와 저희 연구진이 품셈 초안을 만들고 부문위원회, 발주청 중심으로 된 부문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주요 부처 등의 이제 시민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표준 품셈 인가 공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개요고요. 이 다음에는 이제 그 조경설계 표준 품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표준 품셈의 구성, 그리고 어떤 사항이 담겨져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대가, 설계비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경 설계의 표준 품셈은 크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총칙, 두 번째 기본 설계, 세 번째 실시 설계, 네 번째 기본 및 실시 설계, 다섯 번째 부록,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 2번부터 4번 기본 설계에서 기본 및 실시 설계는 다음 장에서 제가 상세히 좀 안내를 해드리고, 총칙 부분과 부록만 간단히 언급하고 구성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이 오른쪽 그 요 화면이 실제 적용 설계 표준품 셈의 그 목차입니다. 목차가 이 표준품 셈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총칙에는 아마 서두에 말씀하셨던 박명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품셈의 목적, 적용 범위, 전반적인 사항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부록 부분에는 대상지 성격의 정의에 대한 세부 사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경 설계 표준품 셈에서는 그 대상지 성격에 따라 저희가 대상지 성격과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저희가 그 설계비를 가감할 수 있는 보정 계수를 두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록의 대상지, 어떤 대상지가 이런 성격의 대상지는 어떠한 것인가란 세부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 업무 정의라는 거는 저희가 여기 내용에 안내되어 있는 기본 업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관련 법령을 포함해서 안내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참고사항인데요. 이 조경 설계 외에 이제 조경 계획, 기획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의 그 기획 단계는 저희 엔지니어링 표준 품셈 중에서 국토계획 표준 품셈을 준용해서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국토계획 표준 품셈 조경 부분을 일부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고요.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신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입니다. 이 조경 설계 내용은 품셈 자체가 되게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기본 및 실시 설계가 거의 공통적으로 이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용은 첫 번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정의부터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까지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의 부분은 이제 각 설계 단계에 대한 설명이 좀 안내가 되어 있고요. 추진 절차는 업무 흐름도를 저희가 예시로 좀 표시를 해놓고 그 각 설계 단계에 해당하는 업무의 절차를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별 주요 내용은 각 설계 단계에 대한 기본 업무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요 비고를 보시면 여기까지는 그냥 안내사항,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직접 인건비, 사업 그 대가 산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요 투입 인원수 산정 기준과 환산 계수 및 보전 계수 산정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라 부분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나중에 이 뒷장에서 좀 상세히 설명드릴 건데 이렇게 숫자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직접 인건비 산정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환산 계수 및 보정 계수는 환산 계수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고 보정 계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지 성격과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하고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품셈 기본 업무 설명을 하는 그 챕터 아래 부분에 기타 품셈을 적용하는 항목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품셈에서 나타내지 않았는데 대가의 산정이 필요한 부분은 요 주기로서 저희가 표시를 해놨으니 품셈 활용하실 때 주기도 꼼꼼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대가, 조경 설계비 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그 조경 설계비를 산정을 할 때는 투입 인원수를 정의한 표준품셈을 활용을 하는 것이 먼저인데요. 그 표준품셈 활용하는 방법 어떤 단계는 정해져 있는 단계는 없습니다. 다만 이 스텝 1부터 스텝 5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제 구분 지어 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뭐 요 챕터 4, 5 항목 아까 이 전 단계에 요 부분 요 한 페이지만 봐도 설계비를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좀 상세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같이 해 놨는데 투입 인원수 산정 기준 및 해당 사업 면적 확인입니다. 지금 품셈에 이렇게 기본 업무와 기준 단위와 그다음에 기준 인원수, 그다음에 환산 계수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어 지금 빨간색 네모칸으로 쳐준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확인만 일단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저희 조경 설계 품은 면적 베이스고요. 기준 단위가 5,000 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 면적에 따라서 각 이 환산 계수를 적용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환산 계수랑 보정 계수는 여기 보시다시피 환산 계수 같은 경우는 조사 업무부터 성과품 작성 업무까지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정 계수는 대상지 성격과 업무 난이도에 따른 보정 계수 두 가지를 적용하셔야 되고 여기 표와 같이 설계안 작성부터 성과품 작성의 업무에서는 이 보정 계수를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전반적인 사항을 그냥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아마 여기 전문가분들이시니까 직관적으로 요 장의 요 숫자를 이용하면 품셈에 대한 그 적용 설계에 대한 설계비가 나온다는 것을 아마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환산 계수 및 보정 계수 계산인데요. 환산 계수는 저희가 품셈에 어떻게 명시를 해 놨냐면 5,000 제곱미터, 그러니까 기준 면적이죠. 기준 면적분의 해당 면적, 해당 면적에 0.4승을 하면 그게 바로 환산 계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여기서 이 환산 계수를 구하는 식에서 면적이라고 함은 조경 설계안 작성, 기반, 식재 시설 포장 등 조성 사업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주가 나오는 어떤 사업 면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 설계가 이루어지는 조성 면적이라는 것을 꼭 주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이제 첫 번째 업무, 조사 업무의 면적은 전체 사업 면적도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사 업무의 면적은 각종 조사 등을 수행하는 면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으니 조사 업무에 대한 품을 이제 산출하실 때는 참고를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환산 계수를 구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보정 계수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정 계수는 대상지 성격과 이제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나와 있는데요. 크게 대상지 성격은 도시공원부터 주재형 사업까지 네 가지로 지금 저희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게 이제 보정 계수죠. 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1.0이고 공동주택 및 대지조경은 1.1, 녹지 0.8, 주재형 사업 1.2가 됩니다. 그리고 업무 난이도가 각각 대상지 성격에서 단순, 보통, 복잡의 세 가지로 저희가 업무 난이도를 좀 정했는데요. 이 보정기술 적용에 대한 세부 내용은 여기 안내가 돼 있고 여기서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부록에 대상지 성격에 대한 상세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해당하는 사업이 여기에 속하는구나를 참고하셔서 이제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적용 보정 개수라는 거는 이 대상지 성격과 업무 난이도를 곱해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가를 계산하는 어떤 사업이 어린이 공원이다라고 하면 도시공원에 속하니까 1.0에 복잡 1.1이니까 1.0 곱하기 1.1, 1.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 나온 이 환산계수와 구한 보존계수를 투입 인원수에 적용해서 대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직접 인건비 산정인데요. 직접 인건비 산정은 예를 들어 여기가 기본 업무거든요. 기본 업무별 기준 인원수, 기술자 등급별로 나와 있는 이 기준 인원수에다가 앞에서 구한 환산 개수, 그다음에 적용 보정 개수. 보정 개수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상지 성격과 업무 난이도. 이거를 적용하고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를 곱해주면 이 업무를 하는데 5,000제곱미터일 경우 기술사가 1.6인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대가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요 한 줄에 대한 업무를 말씀드렸고, 이거를 각각의 계산을 해서 합산을 하면 그게 직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접 인건비 산정 중에 여기 주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본 계획 등 전 단계 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안 작성 선정 업무의 70%를 적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안 작성 선정 업무를 작성을 하는데 전 단계가 없으면 그냥 요걸 100%로 보고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전 단계가 있다 하면 좀 성과가 있으니 좀 가감한 품을 적용을 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결과값에다가 70%를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업무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요 전체가 아니고 대안 작성 선정 업무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직접 인건비가 산정이 되면 대가 설계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품셈을 보고 산정한 직접 인건비에 실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경비에 일정 비율로 곱해지는 재경비와 기술료를 합산해서 대가가 산정이 되고요. 그 대가가 곧 그 조경 설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인건비가 산정이 되면 이 재경비 기술료는 따라오는 거고 직접 경비는 직접 계상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인건비를 산정하면 대가가 나온다고 해도 간단하게 나온다고 해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대가에 대한 전체 설계비에 대한 산정 시에는 저희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에서 이러한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각각의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요율로 곱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사항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고요.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산출 온라인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이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사용자가 대가 산정 방식과 사업 규모, 특성 등 과업 내용을 선택하면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가 자동으로 산출된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온라인 상에서요. 예를 들어서 조경 설계로 치자면 저희가 조성 면적이 있겠죠. 조성 면적을 마우스 클릭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대상지 성격을 또 클릭합니다. 네 가지가 있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 업무 난이도, 단순, 보통, 복잡 세 가지를 또 클릭을 합니다. 그렇게 마우스 클릭 3번만 하면 설계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저희가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지금 올해 10월부터 엔지니어링 표준 품셈 저희가 재개정해서 공표했던 엔지니어링 표준 품셈 11건에 대해서 올해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고요. 관심 있어 하시는 이 조경 설계는 내년 22년에 22년 10월쯤에 아마 이 시스템에 탑재가 돼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계비 산정하실 때 아까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해보니까 5분도 안 걸립니다. 사업 대가 산정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마 저희가 조경 설계 부분을 이제 이 시스템에 탑재를 할 때
아마 검증 단계도 저희가 거칠 예정이거든요. 실제 사용자, 뭐 업체, 기업체나 발주처의 검증 단계를 거치니까 그때도 좀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이 산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역서가 엑셀로 자동 산출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다운받으면 받아서 제목이랑 앞에 갑지라고 하는 그 부분만 살짝 수정을 해서 바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홍보 안내도 드리면서 다음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네, 윤석빈 연구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주 짧은 시간인데도 아주 조목조목 A부터 Z까지 상세히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우리 다음 토론을 위해서 우리 다음 발제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공유 화면을 좀 내려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조경 설계 표준 계약서 제정과 관련된 프로세스와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우리 HLD의 이혜인 소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혜인 소장님. 예. 안녕하세요. HLD 이혜인입니다. 제가 오늘 표준 계약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아마 이제 저희가 이걸 제정하게 됐을 때 어떤 문서화 되었을 때, 그냥 표지 예시입니다. 이게 지금 품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라인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좋겠고, 또 저희가 항상 참고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표준적인 문서가 지금 이제 목표물로 나와야 될 텐데요. 사실 이제 오늘 저는 시작만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만들고, 이것의 의의와 앞으로의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가 계획을 한번 공유 드리려고 하고, 세 번째로는 사실 이제 제가 오늘 많은 해결책을 갖고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주변에 어떤 애로사항이 가장 이제 빈번하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여기서 조금 우리끼리 그 해결책을 찾았던 것에 대해서 공유하거나 앞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명문화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예시를 몇 가지 3번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저는 HLD라고 하는 설계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디자이너인데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그 내용이 되게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한 말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 그리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저보다 더 좋은 정보 혹시 뒤에 토론할 때 더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아는 한에서 한번 공유를 한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제가 이제 이 일을 이제 추진하게 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에게 이 표준 계약서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왜 만드는 건지를 분명히 알아. 왜 하필이면 조경 설계라는 특수 분야의 표준 계약서가 따로 필요한지를 그 분야에서 명확히 알고 있어야 이제 성립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왜 하느냐 하고 결국은 뭘 하겠느냐 하고 되게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가 할 4가지,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양식이 만들어지고 그 양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유저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또 매뉴얼이 있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법률적인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조경과 관련된 법을 제정한다든지 뭐 업역의 정의나 아니면 확장에 관한 주창을 하게 되는 그런 역량을 키워나간다, 이 4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식이 배포됨으로써 사실은 그동안도 다 아름아름 써왔던 것들이 있겠지만은 이제 발주처를 향해서 이 조경이 집단적으로서 이제 좀 더 공정한 계약 관계를 성립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아까 품샘과 마찬가지로 어떤 양식이 있어서 작성상의 편의가 제공되고 또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실용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참고하고 있는데 미국의 조경과 협회에서 만드는 표준 계약서 양식, 그리고 건축 표준 계약서, 그리고 공공 환경 디자인 등을 비롯한 디자인 산업 쪽에 있는 표준 계약서가 있고, 또 미국 건축가 협회의 계약서가 있는데 각각 얼마나 자세하게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지, 얼마나 철저한지, 뭐 이런 또 이제 뭐 전문 분야마다의 특성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많이 있어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제 판단으로는 미국 조경가 협회의 예시와 건축의 예시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제가 다른 웨비나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계약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 조항, 특수 조항, 과업 내용서, 설계비 내역서가 한 세트로 구성이 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점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일반 조항이 있고요. 특수 조항에 들어가는 다양한 내용들이나 아니면 일반 조항의 개요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발주처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별도의 문서로 좀 더 굉장히 자세하고 면밀하게 이제 실리는 경향이 있고요. 과업 내용서 같은 경우에도 과업 범위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과업 범위에 안 들어가 있는지, 뭐가 더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정의를 해줌으로써 좀 더 그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설계비 내역서는 지금 품쌤 말씀해 주셨지만 또 그 기준이 되는 노임 단가표,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일정, 뭐 저희야 사실 개요에 다 실리는 내용인데 지급 조건과 일정을 또 이제 면밀하게 하나의 별도 문서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표준 계약서의 예시인데 여기도 이제 뭐 편히 작성할 수 있게 막 자동 완성 폼으로 해서 주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도 이제 좀 더 저희하고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은 이 과업의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저는 사실 읽어보면서 뭐가 안 들어있냐를 얘기하기는 조금 예민한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세 번째 거, 무엇이 더 될 수 있는가를 적어 놓음으로써 확실하게 이게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이게 들어갈 경우 안 들어갈 경우를 구분하는 근거 문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명확히 실린다는 점이 굉장히 참고할 점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담아서 아마 저희도 유형이 딱 하나가 아니라 뭐 공공과 체결할 때의 일, 또는 우리가 이제 다른 분야들을 거느리고 이제 마스터로 일할 때의 그 문서 양식, 또는 컨소시엄 일부로 들어갈 때 저희가 이제 뭐 수경 설비라든지 아니면 토목이라든지 컨설턴트와 일하게 되는 저희가 갑의 입장이 되는 그런 문서 양식이라든지 뭐 이제 긴 거 또는 이제 약식의 그런 다양한 유형들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또 재밌었던 거는 사실은 이게 그냥 폼만 딱 던져지는 게 아니라 사용자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중요한데, 저도 다른 분야의 사용자 가이드라인을 읽어보면서 계약서라는 것이 참 이런 성질을 갖는 것이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제정을 하면서 매뉴얼을 같이 주게 된다면 저희 사실 법률 쪽에서는 조금 까막눈일 수 있던 이제 많은 조경 전문가들이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의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디자인 용역 표준 계약서, 여기서 디자인은 주로 제품과 시각 디자인을 다루고 있는데 디자인 용역 표준 계약서에서 얘기하는 이 그 가이드라인의 일부를 제가 지금 발췌를 했습니다. 보시면 뭐 굉장히 수십 장의 문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내가 수정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작성한 그런 계약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10가지 체크 포인트를 줌으로써 내가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는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전해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폼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매우 중요하고 이런 건 굉장히 예민할 수 있고 또 어떤 보안 방식이 있다라는 것들을 함께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분야에 굉장히 특수한 경우가 있다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논의가 돼서 이번에 표준 폼에 실려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조경과협회도 비슷한데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제 특정 공사비가 미리 설계 내용 이전에 정해져 있는 사업도 있고 사실은 설계 과정에 따라서 그게 정해지는 사업도 있는데 이제 굉장히 불합리한 경우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설계를 다 했는데 나중에 VE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애초에 예상했던 또는 목표했던 공사비와 다른 설계를 재설계해야 될 때에 그것에 대한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그러한 점을 굉장히 잘 인지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특정 공사비에 맞추어 설계해야 되는 경우에 대한 주의를 굉장히 자세하게 주고 있고, 그런 계약일 경우에는 조항에 지금 이제 파란색으로 쳐져 있는 네모칸에 있는 특수한 조항을 삽입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어떤 공사 예산을 맞추는 것이 조경가의 의무가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발생하는 재설계 역시 다른 재설계는 포함하지 않고 금액 조정을 위한 작업에 한한다라고 조금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는 이걸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만약에 법률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장소가 생긴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자인 권리보호 사이트에 가보시면 이제 여기서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이런 디자인 표준 계약서를 배포하고 있기도 하고, 디자인 법률 자문 서비스나 뭐 조정위원회 같은 메뉴가 있어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제 그 여기서 전문가들이 이제 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이제 뭐 변호사를 직접 찾아갈 수도 있지만 그 전 단계로 활용될 수가 있고, 또 자문의 절차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걸 이제 클릭해 보면 법률 자문 사례집도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번 연도에 그 사례집을 보면 이제 그 항목별로 이제 특히 뭐 예를 들어서 계약 관련해서 26건의 그런 사례집을 그 케이스에 대해서 다루면서 어떤 분쟁이 있었는데 내용이 뭐고 그거에 대한 자문 의견이 뭐였다라는 거를 이제 자기 케이스에 맞추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유용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아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도 저희 분야에 특수하게 자주 일어나는 일들, 그런 케이스들을 모아서 만약에 이런 법률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이제 계약서가 제정되는 것 이상의 그런 큰 힘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결국은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가 조경 설계에서 하는 일들을 정의하느냐,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는 거에 이제 그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과정을 저희가 같이 겪고 나면 분명히 이러한 법 제정 또는 주창과 관련된 부분도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저희가 이번에 표준 계약서를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실행 로드맵은 이제 해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5월 26일 이 지금 웨비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토론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좀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좀 들었으면 하고, 이제 올 하반기까지 일정해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와 이런 것들을 좀 수집해서 분석 연구를 하고 초안을 작성한 다음에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서 제대로 된 표준 계약서와 이제 사용자 가이드로서 이제 문서화 작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검토를 거친 뒤에 공표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안으로 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래서 여기서 다뤄져서 개선이 될 문제가 뭐냐를 제가 그냥 나름대로 4개의 그룹으로 묶어봤는데, 사실 뭐 첫 번째는 기분의 문제가 있어요. 제가 다른 웨비나에서도 뭐 이런 말 안 해도 되는 건데 괜히 해서 이제 우월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그런 문구들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냥 이제는 버릇처럼 쓰고 있는 뭐 보고라는 용어라든지 지시라는 용어라든지, 사실 군데군데 이게 알게 모르게 의뢰인과 전문가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일을 시킨 사람과 일을 그저 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의 어떤 이른바 가불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문구나 단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개선하는 것, 해야 되는 것도 문제이고, 사실 이제 계약서에 정의되어 있는, 사실 계약서의 곳곳에 저희가 하는 일, 조경 설계 또는 저희가 다루는 공간, 뭐 공원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정의가 곳곳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조금 좁게 정의되어 있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나아져야 되고, 어떻게 보면 3번은 책임의 문제는 좀 이제 저희가 미국의 계약서에 비해서 볼 때 굉장히 가볍게 계약서가 쓰여져 있는데, 그만큼 사실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적어지고 동시에 전문성을 펼칠 수 있는 어벽의 범위 자체도 좀 좁아지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건 4번째, 정당한 대가를 받느냐의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 얘기만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한 5가지 정도가 가장 자주 찾아지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공사비는 증가했는데 또는 기간이 늘어났는데 행정 절차는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프로젝트 난이도는 달라졌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또는 하란 대로 다 완성을 했는데 다시 100억을 깎아라라고 해서 다시 설계를 했는데 결국 왜 설계비는 증액이 안 되느냐 하는 문제인 거죠. 사실은 이게 하나씩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사실은 각각의 사유에 대해서 더 따라 붙어야 되는, 우리가 더 짚어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공사비 같은 경우에 애초에 이게 공사비 대비 요율로 책정한 것이냐가 문제가 되죠. 또는 계약서에 공사비가 변경되면 변경될 수 있다고 어딘가에 써 있는가?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일은 없을 거고. 또 기간이 늘었다고 하는데 기간이 증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짚어내는 게 여기선 굉장히 중요해지고, 기간이 증가한 원인을 그때그때 클레임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지더라고요. 행정 절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계약을 할 당시에 과업 내용에서 이거에 대한 협상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해지는 경우들이 많았고, 프로젝트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경우가 사실은 프로젝트의 성격에 대해서 자세히 어디에도 기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성격이 변했다라고 할 근거 자체가 없는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사실 이거는 아까 그 윤성빈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과 그거에 대한 질의 회신 사례집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뭐 가장 최신판을 본 것인지 모르겠으나 2013년도 거를 참고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조경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비슷한 일이고, 간단히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공사비가 어찌어찌해서 7배가 결국은 더 많았더라, 발주할 당시보다. 그럼 설계비를 올려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답변은, 여기서 공사비라고 하면 애초에 발주할 때 또는 계약 당시에 이게 얼마짜리가 되어야 되는지를 규정한 것일 뿐이어서 그게 변했다고 해서 용역 대가를 조정할 수 없음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만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업무 변경이 명확하게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이 금액이 변경한 것 가지고는 설계비가 변경이 안 된다라는 답변이었고요. 이런 비슷한 케이스에 대한 질문이 이 질문집 하나에도 굉장히 여러 개가 있었는데 답변은 모두 같습니다. 발주청 요구에 의한 업무량의 증가 또는 계획 변동에 따른 추가 업무가 있었다고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공사비가 애초에 잘못 설정이 되었던, 아니면 어쩌다 늘어났던, 그거와 관계없이 설계비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늘어날 수는 없다는 거죠. 언뜻 보면 이해가 안 가고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달리 생각해 보면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공사비가 뭐 100억 또는 110억이었는데 어찌어찌해서 60억이 됐어요. 특히나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설계를 잘해서 좋은 기술을 써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뭐 들어갈 수 있는 공사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뭐 지자체의 돈을 아껴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러면 설계비도 깎이나요? 라는 질문인 거죠. 근데 마찬가지의 이유로 계약 시점에 작성한 공사비는 공사비인 거고, 이후에 공사비 증감에 따라서 정산은 안 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나 이제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에 나아진 것,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걸 이유로 대가를 감액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증가했을 때 감소했을 때를 잘 생각해 보면 단순히 계약 시점에 작성한 공사비가 잘못됐거나 증가하고 감액됐다고 해서 설계가 변하는 건 아니라는 걸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의혹입니다만, 설계가 발주될 때 설계비 절약을 위해서 애초에 100억짜리인데 30억짜리라고 한 건 아닐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실제로 많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발주처 쪽에서도 100억짜리를 내는 일과 30억짜리를 내는 일은 행정 절차 자체가 단계가 달라지고 소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런 걸 우리 입장에서는 방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걸로는 일단 발주될 때 공사비 대비 요율로 산정해서 몇 억짜리다 또는 몇 천만 원짜리다라고 설계가 발주가 된 경우라도 반드시 이제 낙찰 이후에 계약을 할 때 협상을 통해서 이 설계 내역서에 이제 실비 정산 방식, 아까 설명해 주신 그런 방식으로 내역을 다시 구성을 하거나, 그러려면 사실은 과업의 내용을 섬세하게 조정하는 일이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따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공사비 대비 요율로 뽑았을 때 저희가 받는 설계비와 실비 정산 방식으로 했을 때 사실 간극이 굉장히 크다고 느껴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이게 5천만 원짜리 일이 돼야 된다고 하면
기본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좀 간소하게 하고 어떤 절차를 빼야지 그게 맞아지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을 계약 시 협상을 통해서 발주처하고 협상을 하고 이제 협상 문서에 계약서에 첨부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그렇게 했던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실비정산 방식으로 완벽하게 내역을 전환하는 건 어렵다고 하면은 그 설계비를 또는 공사비를 나오게 한 어떤 근거가 프로젝트의 성격에 있든 규모에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음으로써 뭐 그게 갑자기 이제 근린공원이었다가 갑자기 역사공원이 된다든지 그래서 그거에 따라 업무량이 지나치게 증가했다든지 하는 게 나중에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계약 문서에 또는 계약 문서에 첨부되는 문서에 좀 담아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되도록이면 원래는 공사비 대비 요율은 예외적일 때만 쓰도록 되어 있는 건데 예외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은데 정말로 피해야 된다는 되도록이면 피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사실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기간이 그냥 늘어난 거다. 뭐 과업 범위가 늘어나지도 않았고 면적이 늘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데 기간만 늘었지만 저희가 해보면 대부분 기간이 늘면 일은 대체로 늘어나게 됩니다. 단순히 이제 중지가 되고 정말로 홀드가 돼서 내년에 하는 경우라도 실제 설계사에는 비용이 증가가 하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건축 설계 표준계약서에서도 설계 업무 수행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사실 저희 노인 단가 기준 자체가 바뀌잖아요. 매년.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원래 그 뭐 2020년에 끝났어야 되는 일이 2024년에 끝남으로써 물가가 더 오른 때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면 그게 반영되어야 된다는 조항이 건축 표준 설계 계약서에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노인 단가가 증가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계약 기간이 연장되어서 어떤 소요 비용이 발생했다는 게 증명이 될 때에는 그걸 보전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 질의회신집에서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게 아주 계약서에 얻은 문구를 찾았을 때 이거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아슬라에 있는 그런 미국 조경가협회 그런 표준 계약서를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는 이게 뭐 몇 조 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간의 연장이 설계자 오류로 기인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원래 과업 기간 내에 끝나지 않게 된다면 그 이후의 과업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반드시 하거나 아니면 원래 기준이 됐던 노인 단가에 따라 아월리로 계산해서 더 붙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행정 절차가 많아진 것도 아까 품셈에 사실은 각각의 행정 절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게 있듯이 결국은 대가 조정 사유가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놓는 게 방법이 될 텐데요. 지금 답변집을 보시더라도 대가를 조정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진 게 없으니 둘이 알아서 하라라는 답변이 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가 계약서를 쓸 당시에 최대한 예상되는 행정 절차를 발주처와 상의하고 실제로 이 지금 계약서 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과정을 한번 거치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뭐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이미 나와 있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보더라도 특히 공사비 대비 요율이었을 때에는 지금 네모칸에 있는 것 같은 거는 그 요율 안에 안 들어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공사비 대비 요율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후에 일을 하면서 지금 네모칸에 있는 것 같은 일이 과업 내용서에 뚜렷하게 써 있지 않았는데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추가 업무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감리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주목하실 것 같은데 주민 의견 수렴이나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이나 운영 계획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은연중에 저희가 이래저래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공사비 대비 요율이었을 때는 포함이 안 된 게 원칙이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아주 똑같은 이제 그 미국의 문서인데 사실은 거의 1: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 전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 뭐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디자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이제 그 감리하는 과정 또는 공사 이후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구분해서 말하고 있다는 정도가 차이가 있고요. 이제 프로젝트 난이도가 높아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도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조정은 할 수 있다. 또 역시나 그러나 그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건 저희가 뭐 했었던 설계 예시인데 좀 지나치게 복잡한 과정이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사실은 면적이 그대로고 요소도 다 그대로인데 이 난이도의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저희도 좀 난관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거를 난이도 가지고 해결을 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이제 이것을 실시 설계라고 보지 않고 거의 시공 상세도에 해당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아서 이제 시공 상세도 요율이 따로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시공 상세도 요율에 따른 이제 대가를 추가적으로 받는 방법으로 좀 난이도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정통법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다른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그런 걸 활용하는 방법도 저희가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는 지금 보시는 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할 때 뭐 이 설계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쓰는 건데요. 지금 이건 굉장히 저관리 수종에 그냥 산책로 하나 있는 것이니까 얼마였다라는 거를 규정하기 위해서 1번에 그 내용을 좀 담아놨고 조성비가 얼마라는 아까 이제 공사비가 픽스되어 있는 경우에 공사비가 지금 요거일 때 얼마였으니까 공사비가 변하면 그게 나중에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걸 정해놨고 아예 3번 같은 경우에 난이도와 내용이 달라지면 각각 의리 다시 상의하도록 이제 구성을 해두는 거를 이제 뭐 실행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계약사를 함께 협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런 문구를 꼭 추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수정했던 안인데 사실은 이 굉장히 경미하게 바꾼 거고 저희도 대부분 그러시듯이 이제 계약서를 받으면 다 빨간 줄을 쳐서 다시 제안을 해요.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개요나 공사비 뭐 성과표의 목록 특히 이제 저희는 여기에서 대안을 만들긴 하죠. 근데 대안의 개수가 몇 개일지 그리고 그 대안을 선정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몇 번이 되는지 이렇게 업무량 자체를 크게 뒤흔들 수 있는 이제 악성 코드가 어딘가에 들어있다면 그거는 조금 먼저 수정을 많이 하는 편이고 또 발주처가 서면 피드백을 주고 승인하는 것을 의무로 지정을 함으로써 나중에 추후 변덕이나 아니면 이제 설계가 완료된 뒤에 이제 추가적인 업무 요구를 이제 방어하는 그런 말도 자주 수정하는 항목이 들어가고 뭐 아주 요새는 드물게 일어나지만 저작권에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불합리한 경우에 당연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것처럼 저희도 수정을 하고 있고 미국의 예시에서 보는 것처럼 추가 과업의 예시나 아니면 정의를 꼭 포함해서 나중에 이제 조금 서로가 헷갈리는 것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거하고 좀 겹치는 내용이 있어서 안 다룬 것들이 있는데 다른 유튜브에서 녹화된 걸 보시면 조금 이제 저희가 다뤘던 뭐 이런 실예를 가지고 하는 되게 부당했던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뤘던 게 있는데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그걸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오늘 다 같이 조금 기억을 했으면 하는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assume이라는 말이 이게 미루어서 짐작하다라는 말인데 미국에서도 사실 이렇게 미루어서 짐작하다 보면 이게 좀 사단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계약서에 관련해서는 미루어 짐작하지도 말고 발주처가 미루어 짐작하도록 하지도 말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네, 이혜인 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안 들였는데도 워낙 자료도 꼼꼼하게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셨고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를 확실하게 차분히 밟아갈 단계를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 말씀 들리시죠? 네. 예.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게 끝이 아니고 우리 이혜인 소장님을 TF 팀장으로 해서 우리 조설협은 올해 안에 일단 목표는 제대로 된 조경 설계 계약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이제 두 분의 발제자의 발제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또 엔지니어 품샘 그 재정에 직접 책임 연구원으로 또 활동하신 한솔 S&D의 김용욱 소장님을 자장으로 해서 오늘 김병채 대표님과 이남진 대표님 그리고 토론자 두 분 이렇게 해서 종합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시면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이제 질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청중 여러분들께서도 자유롭게 토론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영욱 대표님께 토론을 일임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솔SNJ 김용욱 소장입니다. 제가 그 조경설계 표준 품샘에 이제 그 품샘관리센터에서 이제 위촉을 받아가지고 외부 전문 연구진으로 이제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저도 이제 최초에 이 의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제대로 된 그 설계 용역비를 좀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과 일념 하에서 좀 그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했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기존에 공사비 요율로 받던 용역비보다 좀 더 현실화되고 좀 나아졌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계속해서 이제 그 발주처하고 이제 그 검토도 받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이제 현실적으로 너무 이전까지 우리가 공사비 요율로 발주처에서 발주했던 금액하고 새롭게 이제 그 적용 설계 표준 품샘에 의해서 그 받는 용역비가 너무 이제 그 차이가 심해가지고 괴리가 발생할 때는 이제 발주처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 뭐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하여간 일단은 이전까지 이제 도로공사 그 공사비 요율에 의해서 우리가 설계비를 책정해서 받았던 거에서 좀 더 나은 한 걸음을 걷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품샘이 이제 그 우리 윤석진 연구원님도 이제 뭐 얘기하겠지만 이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든지 아니면은 뭔가 미비점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그 연구를 통해 가지고 보완을 할 예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을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김병채 소장님 먼저 그 토론자로 돼 있으니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뭐 말주변도 별로 없는데 이런 중회는 또 처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우리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 제정을 위해서 이제 그 작년인가요? 우리 윤석빈 위원님 포함해서 김영욱 대표님 그다음에 아마 그때 아마 좀 참석을 해서 발언을 많이 해주셨던 분이 이진욱 소장님인가 하는 분도 계셨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의가 한 5번, 6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첫 번째 회의, 두 번째 회의 정도는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면 회의로 이제 대체를 하면서, 그 회의를 끝까지 참석을 못 했었는데, 아마 우리 박명근 대표님도 첫 번째 회의에서 이제 저랑 대면을 했었고, 뭐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왔는데, 사실 이제 저도 그때 처음 참석을 해서 설계를 경험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뭐 이렇게 세보니까 제가 이제 거의 한 30년이 돼 가던데 그런 그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이 어떤 법 체계 하에서 어떤 법 줄기 하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그거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이제 문서화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냥 적용을 해서 그냥 제출을 하고 클라이언트와 네고시에이션에 의해서 가격 결정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그냥 당연히 기존에 있던 거를 적용하는 수준으로만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우리 적용 관련되는 설계 관련된 대가의 기준이 도로공사비 기준으로 설정이 돼 있었다. 그다음에 그것이 또 이제 산업통상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기술부 뭐 이런 쪽에 관련되는 두 개의 어떤 법 체계에 의해서 우리의 설계비가 결정이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처음 알고 나서 이게 좀 기본적으로 좀 고민을 좀 같이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뭐 하여튼 여건상 끝까지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해보니 이 과정이 꼭 필요하기는 한데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어떤 지난한 과정들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어떤 설계가를 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어떤 가격을 설계가를
산정을 하고 받기에는 일단 그 제도 자체를 그 세부적으로 이해를 완전히 하고 있지 못했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우리 이제 뭐 제 어떤 뭐 개인적인 어떤 그 한계고, 두 번째는 이제 자 그 내용이 이제 발전된 내용을 좀 보다 보니 상당히 그나마 기존의 어떤 그 대가 기준보다는 세분화되어 있고 디테일한 부분을 다뤄서 뭔가 어떤 변화에 대응하는 어떤 조금 어떤 그 뭐랄까요, 그 폭이 좀 넓어져서, 예를 들어서 그 가격의 기준의 선들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3가지, 4가지였다면 요즘 이제 새로 적용되는 것들은 그보다는 이제 그 폭이 많이 넓어져서 어떤 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후려치기식의 어떤 그 설계 그 대가를 산정을 하지는 않는 어떤 그런 좋은 어떤 장점은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좋은 기준을 만들고 이게 이제 아마 법제적으로 안정화가 돼가지고 적용이 되는데 또 다른 이제 많은 긴 시간이 이제 소요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 자체가 사실 좀 뭉뚱그리고 좀 러프하긴 했지만 사실 그 비용 자체가 그 현재 통용되는 그 설계가에 비해서 낮은 비용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그 적용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클라이언트와 설계자 간의 어떤 가불관계 내지는 다양한 어떤 변수들에 의해서 그 뭡니까 대가 기준에서 제시하는 어떤 100%의 가격을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보면 80%, 70%, 60% 정도의 선으로 내려가는 어떤 그런 불합리한 어떤 그 과정들 거쳐왔기 때문에 사실 이 대가 기준을 잘 만드는 것도 참 대단히 중요하지만 저는 지금 또 사실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숙제가 뭔가 하면 자 이제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이거를 어떤 법 체계상에 플러그인을 시켜서 제대로 제도화 시키냐 하는 게 되게 큰 진짜 중요한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이제 늘 비교하고 그 뭐 뭡니까 부러워하는 어떤 대상이 사실 건축 관련되는 이제 그 견적 내지는 뭐 설계가인데 건축은 건축 사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 거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이트나 대상지에 따라서 그 설계가가 정해지고 그거를 안 지켰을 때 그 자의적으로 내지는 건축사 협회에서 가하는 제재 같은 것들이 대단히 체계적으로 법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일단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고 설계사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형식이든 유지하려고 하는 그 상당한 노력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게 상당히 긴 시간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 제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저희 그 적용 분야에도 아마 상당한 시간과 노력들이 좀 투입이 돼야 될 거기 때문에 그 제도적인 어떤 그 완성도 내지는 그 제도의 이런 그 대가 기준을 완성도 있게 플러그인 시켜서 어느 누구나 예를 들어서 관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 서울시가 다르고 중앙정부가 다르고 LH, SH 기타 등등 여러 이제 적용하는 기준이 다 달라서 어떤 대가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통용되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진폭이 적고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인식이 되려면 결국은 건축사법 같은 어떤 적용에서도 적용협회라든가 적용사법이라든가 적용 관련되는 법 제도들이 좀 정비가 돼서 이 내용들이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접목이 된다면 뭐 저희 세대 아니라 이제 다음 어떻게 보면 이제 적용 설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좋은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정당한 어떤 설계의 어떤 그 비용들을 받으면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만들어진 어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그 만들어진 대가 기준 요 자체가 완성도가 높다고 봐지진 않아요. 저도 사실 워낙에 이제 뭐 적용 자체가 적용 설계 자체가 소품종, 다공종, 기타 등등 뭐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카테고리가 너무 넓고 러프하고
그리고 정말 세심한 어떤 그 설계의 어떤 그 고민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정당한 어떤 비용들을 산정하는 어떤 기준들을 디테일하게 이제 정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시간을 가지면서 좀 더 많은 어떤 고민들과 어떤 토론들이 있어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뭐 서두 발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두 발언이 이 정도면은 본론적으로 말씀하시면은 엄청나게 이제 뭐 할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우리 토론자 이남진 소장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런의 이남진 소장입니다. 일단은 감사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일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다음 세대를 위한 정말 필요한 작업인데 그거를 굉장히 그동안 힘써 주셔가지고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해보면서 타 분야 품셈이나 그런 설계 대가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부러웠는데 저희도 그게 생겨서 굉장히 좋아졌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토계획 표준 품셈이라든지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무에서도 잘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발주처에서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인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표준 품셈을 그렇게 썼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이 있었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는 있었지만 이제 그 내용에서도 실비정액가산 방식이 우선시 되어 있었지만 이제 인력 소요량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요율로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처도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적용해주고 싶어도 품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율로 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품셈이 생겼으니까 적용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조경진흥법 같은 경우도 지금 만들었는데 활용을 하지 않아서 이제 액션이 없어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빨리 활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빨리 이 조경설계협의회가 법인화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법인이 돼서 각 발주처에 뭐 공문 발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많은 설계사무소들이 이 체계를 적용하는지 감시하는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단체에서 뭐 조경설계사무소를 리스트업해서 서로 독려하고 혹시 적용하지 않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뭉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계속 보완되겠지만 뭐 심의 부분은 좀 더 상세화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공원 분야나 대지안의 조경에서는 관련 심의가 굉장히 많죠. 공원 심의라든지 뭐 경관 심의, 건축 심의, 또 인증도 BF나 에너지 관련 인증들이 있고 그런 부분이 구체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두 발언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 말씀드리면 계약서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단기적으로 한두 분이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 단체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서 뭐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뭐 관일 같은 경우에 이미 표준 계약서를 그쪽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봐서 대처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조경설계 표준 품셈 그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설협에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설계사무소를 운영하시거나 이렇게 관련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로 하는 과업은 공동주택 아니면은 뭐 지자체에서 나오는 공원 녹지가 아마 업무에 이제 좀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갖다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엔지니어링 쪽으로 가니까 너무나 많은 그 분야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적용 쪽으로 해서 이제 그 담당이 정해지고 이제 발주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람숲길이라든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관광 관련된 거, 경관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그 뭐 주 엔지니어링 그 조경부서에서 그걸 갖다 담당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뭐 하나 지금 뭐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표준품생 관리센터의 윤석진 연구원도 이제 참석을 했지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지금 조경 설계 표준품셈은 지금 완료가 돼 갖고 올 초에 공표가 됐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그 기본계획 쪽에, 그러니까 국토개발 계획 품셈에 들어있는 조경 분야에 이제 그 품셈을 갖다가 지금 관리센터에서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은 좀 우리 조설협 쪽보다는 엔조협이라고 얘기하나요? 엔지니어링 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 참여를 하고 계신데 그쪽 지금 진행하는 그 조경 기본 계획 품셈 그쪽도 우리 조설협 회원 여러분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공청회가 있거나 하면 관심 있게 봐주셔가지고 좋은 의견을 갖다 많이 개진해가지고 제대로 우리의 이제 그 권익이 반영되는 그런 품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 박명건 대표님 저기 또 뭐 다른 의견들은 어떻게 좀 받아가지고 토론을 갖다 진행을 할까요? 오늘 발표한 두 분 발제자분들한테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는 청중이 계시면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그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네네. 예. 네네. 그 관련된 회의를 이제 뭐 한 작년 말서부터 이제 금년 초까지 이렇게 쭉 진행을 해오면서 우리 그 회의 참석을 지속적으로 쭉 해왔던 우리 김용국 대표님 뭐 포함해서 우리 윤석빈 위원님께 좀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아마 쭉 이렇게 전반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 관련되는 제도를 정비하면서 이제 어떤 시스템화를 하는 어떤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적용 설계 대가 기준을 만들면서 가장 그러니까 고민스럽고 어려웠던 부분이 사실 저희가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부분하고 거의 뭐 비슷할 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 설문조사를 하거나 서면 질의 심사 내지는 왔을 때 그 대응을 하면서 참 그 쓰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아마 이렇게 그 연구 과제를 쭉 진행해 오면서 어려웠거나 정말 좀 곤란했던 문제 이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요 전체적인 어떤 사항을 이해하는 데 아마 좀 더 도움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여러 이제 소장님들 내지는 또 적용 관련돼서 이제 뭐 중진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더 많이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회의를 진행할 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회의를 참석한 거는 실질적으로 2번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서면 회의를 뭐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회의를 하면 할수록 조경 설계사 관련되는 분들의 참석 빈도수나 참석자 수는 점점 줄어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링 관련되는 설계사 쪽에서 참석률이 엄청 높아져요. 참석하는 분들도 숫자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후반부로 갈수록 이 대가 기준의 어떤 기준을 만드는 많은 통계 숫자들이 설계사들의 어떤 의지라든가 어떤 노하우가 녹아드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링사에서 설계하는 분들의 어떤 설계 의지라든가 설계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대가 기준에 녹아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사와 적용하는 설계사들의 어떤 대가 기준은 사실 조금 차이가 좀 있거든요. 적용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마 그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이제 참여를 뭐 해야 되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윤석빈 위원님께 아까 이제 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어려웠던 점이나 좀 아쉬웠던 점, 이런 부분들이 뭐가 있었을까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뭐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질문이 이제 조경 설계 표준 품셈 제정하면서 좀 아쉽거나 어려웠던 점 좀 질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뭐 일단 뭐 이거 답변을 먼저 드리기 전에 제가 품셈을 맡은 되게 여러 영역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조경 분야는 일단 단합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엄청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정말 분위기도 좋고 정말 단합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어려운 점에 대한 답변 같은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놀란 부분이 뭐냐면, 같은 회의를 해도 같은 설계 품셈을 제정을 하는데 엔지니어링사와 설계사, 말씀하신 뭐 설계사라고 하면 종합 건축사무소라든지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 업무를 구성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직접 인건비 산정 기준 그 숫자를 작성을 하는데도 생각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어려웠던 부분 같아서, 그 참여도를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저희가 초기에 이제 조경협회에서 연구진을 이제 골고루 이제 저희 요청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종합 엔지니어링사와 일반 설계사라고 한다고 하면 그 참여율이 뭐 여기 종합사가 더 올라가고 아니 그 외의 설계사는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업계 발전을 먼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 저희 솔직히 뭐 회의비나 이런 건 드리지만 솔직히 무대에 가까운 그런 작업이다 보니까 현업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여하시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거든요. 가장 좋은 품셈이 나오는 거는 이 업계에 관련된 여러 분야의 아니면 여러 규모의 회사에 속해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가장 좋은 품셈을 만드는 그 밑거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답변이 될까요?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여기 뭐 좋은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조경설계 표준 품셈 그 연구진에 참여해서 진행하면서 그 뭐 좀 전에 윤석빈 연구원도 얘기했었지만 그 엔지니어링사하고 우리 일반 조경 설계사하고의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 차이점을 갖다가 극명하게 좀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 두 번째 꼭지에서 이제 그 얘기했던 표준계약서, 우리 이제 설계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조그만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계약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거를 굉장히 이제 소홀히 하는 게 사실입니다. 당연히 이제 뭐 알아서 하겠지. 뭐 그 용역비 지급 기준부터 해가지고 뭐 용역 기간까지도 뭐 사용 이제 뭐 착수 시부터 뭐 사용 뭐 검사 만료 시까지 뭐 너무나 이제 그 얼렁뚱땅 이제 그 대충된 계약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떠한 우리한테 이제 불리한 사항이 있더라도 전부 다 저희가 감내를 하고 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 종합 엔지니어링사를 보니까 거기는 뭐 전문적인 법제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계약서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게 저희랑은 완전히 좀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꼭지에 우리 이혜인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신 이 표준 계약서에 대한 것도 우리가 품셈 제정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리고 저도 뭐 그전에 일을 갖다가 이제 좀 해본 결과로서는 발전소 한전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많이 틀려졌어요. 이제 그 사기업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많이 틀려졌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 실비정액 가산 방식에 의해서 이제 표준 공수 이제 그 투입 인원수를 갖다 이제 전부 다 계약서에 이제 그 산입을 했고 그 리비전 제로부터 해가지고 계속 설계 변경이 일어날 때마다 리비전 1, 2, 3, 4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갖다가 어느 정도까지는 뭐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받으면서 일을 했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되는데 이 표준계약서에 그런 것까지 담아 줄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아까 우리 이남진 소장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발주처들은 자기네들의 표준계약서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경 표준계약서라고 만들었으니까 우리 걸로 계약을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위에 뭐 계란을 깨트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의 이제 표준계약서, 우리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표준계약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이제 발주청이나 이런데 이제 두드리다 보면 뭔가 이제 좀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론자 말고 여기 지금 참여하고 계신 우리 조설협 회원님들 혹시 뭐 한두 분 좀 의견이 있으면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조용하네요. 뭐 한 분이라도 이제 좀 오늘 두 꼭지에 대해서 얘기 들은 어떤 뭐 내용에 대한 뭐 평이라든지 아니면은 발표하신 분들한테 아니면은 뭐 안녕하세요. 저 이재현입니다. 아유 조경디자인의 반갑습니다. 이재현 소장입니다. 네. 제가 좀 인터넷이 좀 불안해서 지금 계속 이게 중간에 끊길까 좀 걱정이 돼서 좀 그런데 일단 너무 오늘 그 두 분 발제자분께서 발표를 너무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표준 품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김병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작업이라고 생각돼요. 작업도 작업이지만 그게 일단 보편화돼서 건축사다 우리가 이제 그 갑으로 계약을 해야 될 뭐 건설사든 그다음에 건축사든 이런 부분에 계신 분들과 그런 것들이 좀 그 일반화돼서 표준 품셈의 그 금액이 적용이 되기까지는 정말 얼마나 걸릴지 좀 불안합니다. 그 저도 사실은 그 전에 그 표준 품셈 기준으로 해서 대가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비를 뽑아서 견적서를 낸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면은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 와요, 아예. 그 금액 자체가. 근데 지금 표준 품셈 자체를 가지고 그대로 지금 만약에 또 그대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 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그 기간도 굉장히 힘든 기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끼리 그런 단합이 얼마나 또 잘 지켜질지 이것도 참 그 저희 안에서도 굉장히 좀 힘든 일들이 좀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이겨내는 방법들이나 이런 부분들 좀 잘 찾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표준 계약서도 정말 그 이혜인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너무너무 제가 야 이거 너무 대충 했구나 진짜 미루어서 짐작해서 계약을 해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소홀히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저희한테 그 상대방, 그 갑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한 힘을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좀 그 객관적인 힘들이 좀 사회적으로 지금 뭐 많이 뭐 좋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랬을 때 정말로 사실은 지금 우리는 그 하나의 이야기를 같이 하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각 소장 한 사람 한 사람이 1대1로 갑이랑 붙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일이거든요. 표준 계약서 자체도. 다 그 발주처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의 표준 계약서를 우리가 지금 협회 차원에서 만든 표준 계약서라고 해서 이거를 또 들이밀어서 설득시키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일반화시키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계속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분 발표해 주신 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다음에 토론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이 시간이 이제 5시 반까지 토론 시간으로 잡혀져 있어가지고 뭐 많은 좋은 말씀 하실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시겠지만 뭐 이런 자리를 갖다 우리 박명권 우리 이제 그 대표님께서 많이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또 많은 얘기를 갖다 나누기로 하고요. 그러면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우리 박명권 대표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김영욱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그 첫 번째 저희 조선의 웨비나를 뭐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많은 참여 인원들이 오셔서 조금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조경설교회가 너무나 그동안에 의뢰 사상으로 무장이 돼 있어서 갑의 사냥감이 됐었는데 이제 저희들도 좀 뭉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이제는 제대로 된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발주처에 요구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첫 번째 이제 과제로서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한 엔지니어링 품셈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그 대가보다는 조금 개선됐다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거를 근거로 일단 발주할 때 용역비가 이제 조금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을 적극 저희가 찾아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조경 설계 계약서를 만든다고 해서 이게 발주처가 받아들일 것이냐 의아하는 걱정이 많습니다만은 인근의 우리 건축사 협회를 보더라도 표준 계약서가 상당히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주처에서도 그걸 근거로 주로 이제 하고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조경 설계 협의회도 앞으로 우리 조경가 협회로 또 발전해서 사단법인화 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그런 법정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조설협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많은 참여를 또 기대하고요. 오늘 우리 예인 소장님, 윤석빈 연구원님, 김영욱 대표님, 이남진 대표님, 김병치 대표님, 그리고 토론해 주신 이재현 대표님, 그리고 모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하게 다시 30분 오늘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조설협 앞으로 웨비나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설계 작품 토크쇼, 그다음에 이 환경조경대전의 기상작가전, 그리고 조경의 날 행사, 또 내년 이프라를 위해서 우리 조경설계협의회가 대규모의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그 나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네, 수고했어요. 이게 저장이 기록 준비합니다.